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국민적 관심과 상관없이 사실상 모든 사건을 공개하지 않는 새로운 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에는 물론이고 재판에 넘긴 뒤에도 정보 공개를 막고 이를 어기면 감찰권을 동원하겠다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 처남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체포된 조 장관 오촌 조카도 이틀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지하철에서 일어난 성범죄를 분석했더니 서울에서 신고된 건만 7,000건 가까이 확인됐습니다. 이 중 30%가 지하철 2호선에서 일어났고 역 중에서는 유독 고속터미널역에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석유시설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으며 국제유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측에서 이번 공격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면서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을 산 의혹을 받고 있는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DI를 이번 주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교묘하게 마약을 들여오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세관의 단속 현장 직접 가봤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 하수 처리장에서 유독 나무가 죽고 악취가 심해 땅을 파봤더니 하수 찌꺼기가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물기가 빠질 때까지 잠시 보관한 거라고 해명했는데 바로 옆에 흐르고 있는 한강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 피의사실 유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에서 수사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정치검찰을 막아야 한다. 또 앞으로 수사 내용 공개에 대한 규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오는 수요일 이를 놓고 논의할 예정인데 저희 취재진이 법무부가 만든 초안을 파악해봤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균형을 이루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검찰의 모든 사건을 비공개로 하는 방안입니다. 이대로 실행되면 국정농단 같이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셈이라 여러 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이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법무부는 수사 상황이 중계식으로 알려지는 걸 차단하겠다며 수사 공보 준칙을 마련했습니다. 검찰은 이 규정에 따라 수사 의뢰와 압수수색, 소환 조사 등 단계별로 제한된 정보를 공개해왔습니다. 권력형 범죄 수사 등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면서 수사의 투명성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최근 이 준칙의 완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새롭게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법무부 초안은 사건의 중요도를 떠나 수사의 시작은 물론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사건 내용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사부터 기소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일부 공개하기로 정한 내용 역시 재판에 넘겨질 때 관련된 기본 정보가 전부입니다. 기자들은 검사나 수사관과 일체의 접촉도 할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검찰 수사는 수사부서와 대검찰청, 법무부, 청와대 외엔 알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이 방안이 확정돼 실행되면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처럼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일지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법무부가 준비한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돼도 실명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공직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건데 또 규정을 어기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지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수사의 경우 언론 취재와 검찰의 공보 활동을 통해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2016년 국정농단 의혹이 처음 나왔을 때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브리핑을 통해 제대로 수사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공적 인물로 판단해 실명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추진 방안대로 시행이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공적 가치를 떠나 모든 사건에서 비공개가 원칙이고 기자가 검사에게 사건이 잘 되고 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물어볼 수도 없게 됩니다. 또 수사선상에 오른 공직자가 업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더라도 당사자가 스스로 밝히기 전까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비공개 소환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언론에 시기가 노출되면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등 공적 인물들을 비공개 조사하면 특혜라고 비판해왔지만 새로운 규정 아래선 이런 인사들의 정당한 권리가 됩니다. 언론 보도 역시 오보가 아니라면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국민적 의혹이 있어 보도 가치가 크더라도 수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겁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검사와 수사관 모두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을 받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예, 수사공보준칙과 관련해서 법조팀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도성 기자, 일단 법무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 인권 문제는 사법개혁 주제가 다뤄질 때마다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이 검찰 안팎에선 이번 규정안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말자, 그런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이 세부 규정이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고 오히려 수사 착수부터 결과까지 완전한 밀실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예, 일단 양쪽 입장을 좀 다 짚어볼 텐데요. 예상되는 문제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려하는 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까? 네, 먼저 이 검찰이 사건을 들여다보는 단계, 내사죠. 이 내사부터 재판에 넘겨지는 이 기소 때까지 언론 취재를 통해 보도되는 과정을 모두 막았습니다. 특히 수사 보고와 지휘는 일선 수사부서에서 이 대검찰청,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앞으로 보고라인 외에는 수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외부에선 어떤 과정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고 또 마무리됐는지 그 결과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부분도 반드시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피의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많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검찰이 일부러 피의 사실을 흘리면서 이 여론을 만들고 이 망신주기 수사를 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공보 준칙을 만들어서 이 남용을 막으려 했던 건데요. 다만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 등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감안해서 검찰이 수사 내용을 브리핑 등으로 알렸습니다. 예. 여러모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인데요. 혹시 이 논란과 관련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게 있었습니까? 고위공직자 등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보도 가치를 두는 경우가 큽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원도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는 그동안 그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온 편입니다. 예. 이도성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 이번 방안이 시행될 경우 우려하는 쪽에서는 이제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어려워질 거다라는 우려를 하는 건데 혹시 과거에 수사 내용이 알려지면서 실제로 감시 기능이 강화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실제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이 국정원 직원이 붙잡히고 이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 게시물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다 피의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당시 검찰지휘부가 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의 사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당시 수사팀장이던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실제로 외압을 폭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도성 기자였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여러 번 언급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수사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대하는 정당 간의 시각도 매번 달라졌다는 겁니다. 강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최근 검찰이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 내용을 흘리고 있다고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 등 쏟아진 의혹을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정치로 복귀는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에선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 묵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를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건 아닙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 비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흠집내기를 넘어서 망신주기, 그런 차원에서 이 피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딸 채용 청탁 사건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철저한 수사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 사실을 알렸을 때도 피해 사실 공표를 문제 삼기보단 속도감 있는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장관도 2011년엔 피해 사실 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제원 의원은 피해 사실 공표에 대한 여당의 이중적 기준을 지적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피의사실 유포됐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알 권리래요. 조국 후보자 관련된 사건 피의사실 유포하니까 범죄입니까? 아들의 음주운전을 수사하는 경찰에 대해선 정보를 유출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예, 이번에는 검찰청 연결해 수사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를 체포했는데요. 오늘은 처남, 그러니까 부인 정경심 씨의 동생을 소환해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민관 기자, 조 장관의 처남,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인물인데 이 문제가 된 사모펀드는 물론 운영사인 코링크 PE에도 돈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장관의 처남 정모 씨는 이 가족 펀드인 블루코 밸류업 펀드 1호에 이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펀드 운영사인 코링크에도 5억 원을 내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이 시기는 이 정 교수가 펀드에 투자하기 이미 수개월 전에 거액을 돈을 내 지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의혹에서 핵심적인 인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검찰은 정 씨를 불러 돈의 출처가 누나 정경심 교수인지 그리고 코링크와 펀드에 투자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체포한 오촌 조카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조카 조 씨에 대한 검찰 조사는 어제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 씨는 조 장관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회사 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횡령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또한 조 장관의 가족, 특히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와 펀드 운영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예. 자, 동생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건데요. 그럼 정경심 교수의 조사는 어떻게 될 걸로 보입니까? 네, 조카 조 씨와 처남 정 씨는 이 조국 부부와 조국 장관 부부와 혈연으로 얽힌 인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의혹의 출발점인 블루코 밸류업 1호 펀드 그리고 운용사인 코링크 PE에도 깊이 연결된 상태인데요. 이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정 교수에 대한 조사만 남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그동안 언론에 사실인 양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실체적인 진실과는 많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이후로는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마치면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다음 주 대정부 질문으로 이어지는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벌써부터 여야 간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민생을 챙기자고 하는 반면 한국당은 조국 장관 사퇴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안의근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 민심은 확인했지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국민의 관심은 오직 민생을 향했고 민생 먼저가 절대 명령이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쟁을 멈추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수사는 검찰이, 검찰 개혁은 법무부 장관이 맡고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국의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한다는 게 추석 민심이란 말도 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휴 마지막 날 조국 사퇴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운 거 아니냐? 한국당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를 활용해 정기국회에서도 조국 사퇴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여야는 17일부터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23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는 그 다음 주 이어집니다. 한국당 이학재 의원은 조국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JTBC 안의근입니다. 어젯밤 군 부대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아픈 병사를 옮기던 군용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의무병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도로에 차 한 대가 옆으로 넘어져 있고 소방당국의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군용 구급차가 넘어지면서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45분쯤입니다. 사고를 낸 구급차는 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에 이 도로를 가로질러 와서 이곳에서 넘어졌습니다. 이 당시 아픈 병사를 구급차에 태워서 의무대로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의무병 23살 A 상병이 숨졌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운전병과 장교 등 5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걸로 파악됩니다. 자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해 어젯밤 구급차에 태웠던 병사도 상태가 나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은 채 구급차가 넘어진 걸로 보고 당시 탑승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신고된 성범죄를 분석해 봤더니 이번에도 2호선에서 유독 성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역 중에서는 역시 고속터미널역이 또 1위를 차지했는데요. 계속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성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 지하철역에서 일어나는 성범죄. 최근 5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접수된 신고만 약 7천 건입니다.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매년 지하철에서 1,000건이 훌쩍 넘는 성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지하철 2호선. 2015년에는 전체의 30%가 넘었는데요. 지난해 약간 줄었지만 올해 또다시 증가했습니다. 5년간 총 2,000건이 넘는 성범죄가 2호선에서 발생한 겁니다. 성범죄 신고가 유독 많이 접수되는 지하철역도 있었는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터미널역이 4년 연속 1위였습니다. 노량진과 여의도, 사당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역이 대부분 포함된 9호선은 이용객이 많고 혼잡도도 심해 2호선 다음으로 성범죄가 많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은 성범죄 위험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알려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까지 개발했습니다. 또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 단속 인원을 늘려 순찰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그리고 성추행 등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빈 소주병은 8번까지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병을 잘 회수해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JTBC 취재진이 롯데주류 공장을 가봤더니 처음처럼의 녹색병이 아닌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의 하늘색 소주병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서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주류의 강릉 공장입니다. 취재진이 주위를 둘러보니 수북이 쌓인 빈 소주병들이 보입니다. 자사 처음처럼의 녹색이 아닌 경쟁사 하이트진로의 하늘색 병들입니다. 15만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빈 병을 회수하다 경쟁사 것까지 가져온 겁니다. 국회 서른 의원실이 제공한 사진을 보면 또 다른 롯데주류 공장에도 하이트진로 병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엔 재활용을 위해 다른 병을 쓰는 업체의 빈 병이 회수되면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어겼다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롯데주류 측은 국회와 환경부에 비용 등의 문제가 협의돼야 돌려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가 하늘색 병을 내놓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 병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골라내고 그것 때문에 이중 물류가 발생하고 이형병을 써버려가지고 그 병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가 지금 다른 업체들이 다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2009년 업체들은 재활용을 위해 공용 소주병을 쓰기로 협약했습니다. 이후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는 같은 녹색 소주병을 써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하이트진로가 하늘색 병을 출시했습니다. 반면 하이트진로는 업체끼리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타사의 모양이 다른 병들을 매월 선별 반환해오고 있는 한편 당사 진로 제품도 적극적 수거와 함께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한 부분이고요. 환경부는 최근 업체들과 간담회까지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석유시설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모두 가동을 멈추면서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할 정도로 생산량이 반토막 났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가 오를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사우디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거대한 화염이 솟아오릅니다. 멀리 폭발음도 들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시설 2곳이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동부해안 아부카이크 석유 정제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입니다. 아부카이크 시설에서만 세계 석유 공급량의 7%를 처리합니다. 사우디와 대립 중인 예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또 공격하겠다고 했습니다. بفضل من الله تعالى نفذ سلاح الجو المسير عملية هجومية واسعة. 하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예멘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번 공격으로 원유 생산량이 평소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시장이 열리면 국제 유가가 5 내지 10달러씩 급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한국은 유류세 인하가 끝나면서 기름값이 오름세입니다. 사우디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수입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미국은 이번 공격을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워싱턴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전례 없는 공격을 저질렀다며 이란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예멘 반군이 공격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그런 근거는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공격이 크루즈 미사일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란 정유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을 주장했습니다. 볼턴 보좌관 경질 직후 대이란 강경책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던 것과는 달라진 상황입니다. Would the president support that, and do you support that act? The president's made very clear he is prepared to meet with no preconditions.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제재 완화를 시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북 제재에도 유연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대이란 강경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백악관은 이번 공격에 대한 규탄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란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BI가 마약을 샀다는 의혹에 대해 연휴 이후부터 경찰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소속사인 YG의 양현석 전 대표가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주장도 나왔죠. 경찰은 조만간 양 전 대표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A씨는 3년 전인 2016년 8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그룹 아이콘의 멤버 BI가 마약 구입과 관련해 나눈 메신저 대화도 확보했습니다. 그 안엔 BI가 A씨에게 마약 구매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마지막 경찰 조사에선 BI에게 실제로 마약을 건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BI의 마약 혐의에 대해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씨의 공익신고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되면서 BI와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재수사가 결정됐습니다. A씨는 당시 양현석 전 YG 대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진술을 번복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다음 주 중 BI를 불러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BI가 2016년 A씨에게 마약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양현석 전 YG 대표도 조만간 불러 A씨가 주장한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이렇게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녀가 연루된 마약 사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약 사범이 크게 늘면서 올해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세관도 비상입니다. 들여오는 방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단속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인천세관 특수물류센터입니다. 하루 10만 개가 넘는 물건이 이곳을 거쳐가는데요. 통관 작업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싣고 온 특송 화물은 모두 엑스레이 검사대를 지납니다. 신고된 내용과 판독한 결과에 따라 분류한 화물을 직접 열어봅니다.
신고 목록과 현품이 동일한지 아니면 혹시 신고되지 않은 물품이 함께 들어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 중입니다. 각종 마약, 총포 및 화약, 위조 상품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특히 신종 마약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전자담배에 넣어 피우는 액상 카트리지나 과자나 사탕 같은 형태로 만든 대마류가 대표적입니다. CJ그룹 장남 이선호 씨도 액상 카트리지와 젤리 등 변종 대마를 무더기로 들고 오다 붙잡혔습니다. 일부 제품은 대마 성분이 들어있는지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액상 대마를 살짝 묻혀서 간이 키트에 넣으면 투명했던 액체의 색깔이 바뀝니다. 보라색으로 변하면 대마 성분이 포함됐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된 대마류는 총 358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캐나다에서 대마를 전면 합법화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국민들이 해외여행이 많이 늘어나고 또한 유학을 또 많이 갔다 오면서 대마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진정 효과가 있어 암 치료제로 잘못 알려진 대마 추출물 CBD 오일을 밀반입 파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마약인지 모르고 들여와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한강 근처 그린벨트 지역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하수 처리장이 있는데요. 유독 악취가 심해서 땅을 한번 파봤더니 하수 찌꺼기가 그대로 묻혀 있었습니다. 중금속에 각종 유해 물질이 들어있을 텐데요. 특히 바로 옆에 한강이 흐르고 있어 강이 오염됐을까도 걱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불법 매립한 게 아니라 잠시 놔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일산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서울시 난지 물재생센터입니다. 나무들이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과 차이가 확연합니다. 검게 변한 나무도 보입니다. 바로 옆엔 커다란 웅덩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로 추정되는 물질이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기포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돌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하수가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묻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클레인으로 땅을 파봤습니다. 직접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끈적끈적하고요.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하수 처리를 하고 남은 슬러지엔 중금속 등 각종 유해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하수 처리장 바로 옆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염물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보관을 했다가 함수에 닿쳐 물기가 빠지면 제치를 합니다. 방수포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불법 매립이 맞는 거 아닙니까? 매립은 아니고요. 보관이라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보관을 이렇게 일반 토양 위에 하는 게 가능한가요, 슬러지를? 그건 여기가 이제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특별히 이게 콘크리트 치고 이런 걸 못하니까. 서울시를 위한 시설이지만 위치는 경기도라 주민들은 더 분노합니다. 화가 못이 납니다.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 횡포를 하루빨리 끝내고 대대적인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불법 매립이 얼마나 자주 그리고 많이 그리고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명이 돼야 지역 정치인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아파트 사면서 받은 대출 이자 때문에 힘든 분들 많으시죠? 내일부터 기존 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더 낮은 안심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만기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이자가 연 1%대로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다만 갈아타기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게 많다고 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오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은 현재 시중에서 이자가 가장 쌉니다. 10년 만기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연 1.85%까지 떨어집니다. 2%대로만 금리가 낮아져도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시중은행에서 1억 원을 연 3.85% 금리로 빌린 경우 지금은 이자를 매달 60만 원 가까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안심 전환대출로 갈아타면 매달 8만 원 넘게 아낄 수 있습니다. 20년 만기로 보면 2천만 원 넘게 아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안 된 경우는 이자로 아끼는 돈이 중도에 상환할 때 내는 수수료보다 더 많은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금리가 변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질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향후 금리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신 후 결정하시는 편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내려가서 지금 주담대가 1점 몇 프로가 됐다. 그러면 바꾼 사람들이 더 손해는 거니까. 이번 전환대출은 시가 9억 원 이하 집 한 채만 있고 부부 소득을 합쳐 8,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우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일본을 수출 절차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합니다. 일본 불매운동도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본에선 평소와 달리 이번 추석 연휴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르면 이번 주 전략무일자 수출입고시 개정고시를 관보를 통해 발표합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일까지 의견을 받은 후 규제 심사 등 외부 절차를 마쳤고 내부 결정과 관보 발행만 남았습니다. 일각에선 이 같은 조치가 WTO 제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한 게 아니라 국제 수출 체제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한 일본과 정상적인 국제 공조가 어려워져 지역 구분을 달리한 것일 뿐이란 겁니다. 한편 일본 수출 규제에 반발한 불매운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 동해항에서 출발하는 배로 일본을 찾은 내국인은 453명으로 1년 전보다 약 70% 줄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이번 추석 연휴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V 아사히는 12일 한국 대형 연휴지만 일본은 관광객 격감으로 큰 타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덮밥가게와 전통의상 대여점의 한국 손님 예약이 급감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송재입니다. 투자자들을 속여 7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이철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고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실제 투자 수익을 내지 않은 채 돌려막기식 수법으로 돈을 지급해서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오늘 낮 제주시 화력발전소 앞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던 38살 정모 씨가 발전소 냉각용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와 해경이 약 40분 만에 취수구 안에서 정 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정 씨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동료들에게 정확한 사고 경위를 묻고 있습니다. 18K 금으로 만들어진 우리 돈 70억 원 상당의 예술작품 황금 변기가 도난당했습니다. 이 작품은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생가인 영국 블레넘궁에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던 만큼 도난 과정에서 작품에 연결된 배관이 망가져 블레넘궁에 물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1명을 용의자로 체포했지만 황금 변기를 회수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 대기업 3곳 중 1곳은 신규 채용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은 경기가 안 좋고 회사 내부 상황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예의는 지켜라로 정했습니다. 예,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자, 지난 금요일에 이 시간에 이 홍준표 전 대표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다고. 이걸 놓고 홍 전 대표와 민경욱 의원이 좀 설전을 벌였는데 뭐라고 했는지 좀 차례로 보시죠. 예. 시작은 우선 홍 전 대표였죠.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더 이상 버티면 추해진다라면서 나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홍 전 대표가 이 페이북을 쓰고 그 다음 날에 민경욱 의원이 곧바로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 책임은 좀 더 있다가 물어도 된다.
지금 분열을 꾀하는 자는 적이다. 내부 총질도 금물이다라고 썼습니다. 예. 전쟁 중에 장수를 바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급박한 때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바꿔서는 안 된다. 흔들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홍 전 대표를 향해서 안에다가 같은 편에다 총을 쏘지 마라라고도 얘기를 한 건데 예. 이 홍 전 대표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에 또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좀 보시죠.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면 안 된다. 전투에 실패한 장수는 전쟁 중에 참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민경욱 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내놨습니다. 나는 당을 위한 논쟁이라면 격을 따지지 않는다. 초선이라도 논쟁 받아준다. 대신 예의는 지켜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오버액션 때문에 당 대변인도 물러난 거란 것 아직도 깨닫지 못했냐라면서 민 의원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좀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예. 보통 이야기하다가 예의 이야기 나오면 좀 많이 불쾌했을 때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홍 전 대표가 좀 상당히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홍 전 대표 측 인사에게 직접 좀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는데 특히 이 민 의원이 썼던 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예, 민경욱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또 친박계 인사로 분류가 되는데 홍 전 대표가 당대표 하던 시절에는 당의 홍보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의 모습을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예. 우리 당에서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워풀하신 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모셨습니다. 깡패 다룰 때는 더 깡패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 그 말씀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워싱턴 포스트지가 깜짝 놀래더라고. 주필이. 그러게요. 자기 대통령을 깡패라고 그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네, 저렇게 나란히 방송에 출연해서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던 사이였지만 지금은 공개적으로 갈등을 표출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서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인데 그 이후에 이제 민경욱 의원은 또 홍 전 대표 이야기에 반응은 없었습니까? 오늘 현재까지는 민 의원이 추가로 뭘 더 쓰진 않았습니다. 또 두 사람의 갈등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것 관련해서 아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오늘 국회에서 열렸던 이 자리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비판을 좀 집중을 했는데 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국 장관 겨냥해서 해임 건의안, 뭐 국정조사, 특검 같은 것 언급하면서 할 수 있는 수단 다 써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다른 목소리로 정했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서 좀 이런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3의사 있잖아. 민주당의 3의사. 다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이 괜찮은 정당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에 기여를 하신 분들이다. 예, 그러니까 다른 목소리라는 게 조국 장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모양이군요. 네, 3명의 의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입니다. 박용진 의원과 금태섭 의원, 또 김혜영 의원, 조국 장관 관련해서 공개적으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인데 예. 결과적으로는 당에 기여했다는 얘기죠. 다만 유 이사장은 이 가운데서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쓴소리를 한마디 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도 들어보시죠. 예. 뒤끝이 있다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안 돼요. 적당히 좋은 얘기해서 자기 이미지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소속 정당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공격적으로 해올 때 그거를 제대로 받아쳐야죠. 그래야 국회의원이지. 아,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뭘 받아쳤어야 했다는 거죠? 네, 일단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이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인데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조국 욕한다고 불이익 주느냐? 왜 마스크로 얼굴 가리려고 하느냐? 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 다음 날에 박용진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었다라고 예. 비판을 하면서 민주당은 복면금지법 반대라는 입장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은 민주당원도 아니다. 오버하지 말라라는 발언으로 이 유 이사장의 발언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 이사장이 또 반박을 한 거죠. 이 복면을 안 쓰는 게 좋다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과 또 복면을 못 쓰게 하는 법을 만드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박 의원이 이 점을 지적했어야 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당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야 한다. 방송 보면서 화딱지가 났다라면서 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라 내륙과 전남 남해안 등 일부 남부 지역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잠시 흐렸다가 모레는 맑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예, 지난주 손석희 앵커가 알려드린 대로 내일부터 휴가라 저와 한민용 앵커가 이번 주 뉴스룸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